네, 안녕하세요. 탁튜브 김탁입니다. 정말 어젯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출근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시장이 선방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장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과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을 때,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찍을 생각이고요. 저도 좀 기운이 없네요. 그래서 짧게 찍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컴플러스 노티스 봐주세요. 오늘 시장 한번 복귀해 볼게요. 저는 시장을 복귀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같은 날은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1.4% 정도 빠졌네요. 아침에 이제 그 2450 정도 시작해서 잠깐 반등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미래가 안 보이네 하면서 외국인 매물이 계속 더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시쯤에 바닥을 찍고 거의 시초가보다 조금 내려온 수준까지 밀렸다가 2시부터 3시까지 외국인 매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현선물이. 그러면서 살짝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4천억 정도 팔았고요. 장중에 한 5천, 한 4, 500억까지 갔던 것 같아요. 종가 무렵에 한 1천억 정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많이 빠졌는지 볼게요. 오늘 가장 매물이 많이 나왔던 섹터는 역시 유틸리티 쪽이었죠. 그리고 금융. 이게 어떤 계획가 있을까요? 이번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고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기 뭐 대선까지 하면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시장에서 베팅을 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 거겠죠. 일단 현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게 원전이고 그다음에 밸류업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밸류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는 거고요. 원전은 당연히 후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틸리티 섹터에 있는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대한고래죠. 이거는 이렇게 원전에 같이 이제 대한고래가 있었겠죠. 그죠? 대한고래, 대한고래, 왕고래, 황이라고 적었네. 자, 이런 유틸리티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동안 좋았던 금융에 대해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고래, 원전,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은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제가 선물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항상 베이시스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이 베이시스는 프로그램 매매의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많이 들어오는지 매도 차익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매수 차익이면 매수고 매도 차익이면 매도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장중에 보면은 오늘 장중에 베이시스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매물이 많았던 겁니다. 막판에는 마이너스 0.9. 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물과 실제 선물과 이제 현물이죠. 현물. 이게 주식. 이게 주식이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0.9라는 거는 굉장히 선물이 이제 낮아졌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뭔가 대내외 악재가 생기면요. 해지 수요가 발생합니다. 오늘 종가에 보면 해지 수요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지수 선물로 일단 해지를 좀 하겠다. 이런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 선물에 대한 그 매도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한 뭐 3천억 이상, 3천억 내외 정도 팔았고 그동안 외국인 누적 한번 매매 볼까요? 올해 연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초에 마이너스 한 5천억 정도 시작했다가 1월, 2월 달에 엄청 팔죠. 이때 엄청 팔고 이때 마이너스 6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쭉 올리면서 뭐 밸류업도 나오고 그죠? 뭐 한국만 이렇게 빠져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거의 순매수 2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갔다가 7월 달에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 찍을 때 아닙니까? 이때 쭉 올렸다가 2조까지 갔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안 좋네 하면서 8월 달에 마이너스 거의 뭐 3조 갔다가 그 다음에 와리가리에서 마이너스 지금 2조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의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는 우리 증시의 지금 단기 향방을 논하기에는 트리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내내 움직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같은 장에도 선물을 굉장히 세게 매도하진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신규로 매도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 한번 그 CTA 펀드 같은데 이제 선물 트레이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한 1조까지 팝니다 하루에.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오늘은 그 잔챙이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큰 규모의 매도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했을지. 자, 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자, 매도만 보면은
오늘 매도를 좀 보면 역시 전자는 매일 팔고 있고요. 그죠? 제가 전자는 계속 좀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판 게 역시 밸류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도 있지만 은행주가 밸류업의 대표 주자인데 이것도 있지만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걱정, 환율 상승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외 신인도, 그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현재 유지한다고 했죠. 하지만 코멘트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들도 타격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금 조달 이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그래서 아마 은행주를 많이 판 것 같고, 기관들은 역시 그 원전, 그죠? 현 정부에서 가장 그 핵심 아젠다로 밀어붙였던 원전에 대한 매물이 많았고 600억이나 팔았네요. 가스공사, 그죠? 대한고래, 그리고 은행주, 밸류업 다 똑같네요. 포스코인터도 대한고래랑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한전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늘 나이브하게 정권이 교체된다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어땠는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 사례. 자, 일단 노무현 탄핵 정부. 노무현을 탄핵하겠다는 시도가 있었죠. 2004년 3월 달부터 5월 14일. 제가 이때 노무현 탄핵 뉴스를 제가 농구를 하고 있다가 들었어요.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정말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가 근데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에 이때 국면이 에서 코스피가 한 9%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한 6원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글로벌 증시도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내의 이슈 때문인가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명박의 광우병 정국에서도 2008년도 4월부터 6월 말 이때만 촛불 집회 많이 하셨죠. 광화문에서. 이때 코스피가 한 3% 빠졌어요. 한 2달 정도에. 근데 환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30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때 글로벌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코스피가 아웃퍼폼 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의 정치적 이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때 미국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시겠지만 2008년도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난 해죠. 이때 9월 달에. 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징조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박근혜 탄핵 정국이죠. 16년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근데 오히려 이때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환율이 20원 오르긴 했지만 이때 글로벌 증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반도체 빅사이클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빅사이클.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매우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좋았고 16년 말부터 좋았죠. 하반기부터.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사례를 통해 보니까 우리의 국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우리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대신도 하락을 이끌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확실성이 커졌고, 굳이 한국에 투자해야 되나 하면서 외국인이 가뜩이나 지금 매도가 많은데, 하지만 지난 사례를 통해서 볼 때는 이런 어떤 국내의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큰 하나의 단일 트리거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걱정되는 건 사실 환율입니다. 환율.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면 상당히 외국인 매도를 더 촉발할 것 같고 매크로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걱정이 되는데, 과거에 환율의 한번 상황을 보면 우리 1980년대 후반 다 기억하시죠? 3저 호황. 이때 이제 환율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700원. 와, 700원. 정말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이럴 때가 있었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700원 했는데 이게 뭐 800원 막 이렇게 가니까 800원 막 이렇게 갈 때 환율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해도 되는 거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미국이 뭔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1학년 때 그 거시경제 이런 거 배울 때요. 환율 900원이라는 게 저는 그때 못이 박혀 있었어요. 원달러 환율은 900원이고 1000원 가면 엄청난 위기가 오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97년도 8년도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죠.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2,000원을 찍죠. 2,000원. 2,000원 찍고 참 저는 이제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때 군대에서 반찬이 3가지였다가 2가지로 줄이더라고요. IMF라고. 98년도 제가 1월 군번인데 98년도 좀 TMI이긴 한데요. 1월 너무 추웠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3가지를 반찬해 주다가 한 2월인가? 한 달 정도 지난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들어가자마자 훈련소에서 반찬을 3개에서 2개로 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조교님한테. 반찬이 하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반찬은 2개고, 반찬은 2개고, 반찬은 2개고, 우유는 격일이야. 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런 시대. 금모기했던 시대입니다. 좀 TMI였고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잠깐 여담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재밌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해주세요. 너무 댓글에 또 뭐라고 좀 하지 말고. 네, 이렇게라도 좀 웃죠. 저도 오늘 되게 지칩니다. 하루 종일 시장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한위기 끝나고 뭐 조금 환율의 안정을 찾죠. 그래서 다시 이제 900원, 다시 900원 시대가 왔구나. 이때가 이제 2006년도네요. 그죠? 그러다가 쭉 언제 오르죠? 리먼 때, 리먼 파산. 네, 리먼 파산. 네, 미국발 금융위기 할 때 이제 1,6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을 찾아서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1,100원에서 1,200원이었죠. 한 번씩 뾰족뾰족 튄 거는 2018년도 이럴 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때 2015년 말에는 그때 중국발 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살짝 올랐다가 2022년도는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환율이 이제 1,400원 찍고 안정을 되찾다가 최근에 지금 1,400원을 넘어선 건데요. 이번 달에 지금 환율 변동성이 벌써 지금 한 9%가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월간으로 한 10% 내외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확실히 그 탑다운 관점에서 우리가 환율이 어떤 탑다운의 어떤 그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코셔스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분포 비중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어갔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1,100원에서 1,200원이 거의 45%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4년 동안, 24년 동안에 환율의 분포를 보니까 우리한테 2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은 우리한테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가장 익숙한 환율. 그리고 1,000원 미만은 9%. 우리 호랑이 담배 필 때라고 생각하겠죠. 젊은 분들은. 저는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제 대학생 때까지는 IMF 구제금융 받기 전까지는 환율은 1,000원 언더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1,200원, 1,300원 이것도 한 14% 정도 돼요. 1,300원, 1,400원도 한 11%. 근데 1,400원 이상은 거의 아웃라이어예요. 거의 드문 환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금액이 환율 1,400원이 우리한테 익숙한 환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할 때 환율의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환율에 자꾸 절대 그 환율을 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었다. 하지만 저는 이 1,400원이라는 환율이 상당히 저는 불편합니다. 아직.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앞자리가 또 바뀌거나 1,500원이 되거나 이러면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NDF 환율에서 계엄 발표하고 1,400 거의 40원까지 간 거죠. 이제 다시 계엄을 국회에서 이제 막아가지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 1,440원이라는 환율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아무튼 거기도 돈을 벌기 위한 트레이딩을 할 거 아닙니까? 상단이 여기까지 열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1,400원에 대한 어떤 부담, 1,410원 뭐 이 정도에서 이것도 쉽지 않았다고 봤는데 한순간에 1,440원까지 가버리니까 물론 NDF라서 이거를 엄청나게 뭐 의미를 부여하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밸류업도 있고 오늘 은행주를 이렇게 왜 이렇게 내다 팔았을까? 밸류업의 일관성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했을 때 평가손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동시에 어떤 크레딧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환율은 지금 우리가 조금 다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비빌 수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이겠죠.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은 보통 10년 동안 코스피의 PE 10배 정도예요. 10배 정도. 근데 지금 이제 8배 초반까지 왔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현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잖아요. 미래에 대한 추정치. 특히 이제 12개월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그죠? 포워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미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내년도 어닝을 지금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40조, 하이닉스 25조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가 좀 내려온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배지만 어닝이 만약에 내려가면 이게 이제 10배가 될 수 있고 12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나치게 락바텀에 대한 신뢰를 너무 가져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글로벌리 대비 가장 좀 증시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아무튼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PBR 측면에서도 0.8 한 5배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여기서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을 떠나지 말고 아무튼 힘들지만 계속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장기로는 성과가 좋았다라는 게 저의 경험이고 실제 시장에서의 과거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정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럴 때에 오히려 차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런 변동성 구간에도 갖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떤 뉴스나 단순히 어떤 트렌드에 맞춰 따라서 그냥 산 건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은 좀 지칩니다. 지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주변에 많은 젊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한국 떠나서 다 미국 할 거라고 다 미국 하고 있다고 대부분 그래요. 미국 증시가 좋죠. 저도 미국 증시 좋은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한국 증시가 또 좋은 날도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일이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워칭하고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또 하나의 이것도 무기잖아요. 미국 증시를 계속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미국을 팔고 한국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국 증시가 언젠가는 좋아진 날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날까지 저는 코리아 스페셜리스트 한국 증시의 전문가 그냥 한국 증시에 한 20년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다고 미국 증시를 안 보는 건 아니고 한국 주식을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제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계속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너무 터프하게 남기지 마시고요. 저 상처받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